인물열전. 민주주의를 긋다. 한정수 지음.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저자 한정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41페이지. 인물열전. 첫 일본인 독립 서훈자 호세 다츠지. 민주원래. 1880년 호세 다츠지 부시천지는 미야기현 공청县 동부 이시노마키 시주엔에서 태어났다. 1902년 메이지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판사, 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사회주의자로서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조선의 의병운동을 다룬 논문, 조선 독립운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함을 발표하여 일본 경찰의 취조를 받은 뒤부터 조선의 독립운동과 조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1919년 28 독립선언으로 인해 체포된 최파룡과 백관수 등 조선 유학생들의 변론을 맡은 뒤 3.1 운동에 참여한 조선민중들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1920년에는 조선민중의 해방운동에 노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923년 천황 암살을 시도했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진즈, 원즈 부부의 변론도 맡았다. 1924년에 일어난 김지섭의 일본 공성폭탄 투척 사건을 변론하는 등 일본 내 조선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 사건을 변론하였다. 1923년 관동대학살 때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죄문을 작성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우송하였다. 1923년, 1926년, 192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의열단은 김시현의 조선 총독부 요인 암살기도 사건과 제1, 2차 조선공산당 사건 등의 무료 변론을 맡기도 했다. 이로 인해 1930년대에만 3번이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두 번이나 투옥되었다. 광복 후에도 한신, 반선, 교육투쟁 사건, 도쿄 조선고등학교 사건 등 제1본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고 1946년에는 광복된 한국을 위해 조선 건국 헌법 초안을 저술하였으며 억울하게 전범이 된 조선인들의 변론도 맡았다. 또한 박열의 전기, 운명의 승리자 박열을 저술하기도 했다. 호세 다츠지 부시천지의 장례식 때 제1조선인이 낭독한 조사에도 나오듯이 후세는 부시 우리 조선인에게 있어 정말로 아버지와 형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후세 부시는 자신의 좌우명이자 묘비명이었던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를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실천한 사람이었다. 후세가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했던 민중. 그 중에서도 제일 조선인은 항상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 최초로 2004년 건국 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는데 그가 변론을 맡았던 가네코 후미코는 사후 92년 만인 2018년 11월 건국 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아 두 번째 일본인 독립 서훈자가 되었다. 2002년 2월 29일 3.1절 기념 프로그램으로 MBC에서 일본인 쉰들러 호세 다츠지 부시 전지가 방송되었다. 2010년 8월에는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후세 다츠시란 제목의 전기가 출판되었다. 2017년 개봉된 영화 박열에서도 비중 있는 조연으로 등장한다. 그의 무덤은 도쿄 이케부쿠로 츠다의 저자이지 장자스에 있다. 가회동 손병희의 집터 민족 대표 33인이 처음 서로 얼굴을 마주한 곳. 2월 28일 저녁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양전백, 길선주, 이명룡, 김병조, 정춘수, 나인협, 홍기조, 양한묵, 백상규를 제외한 23인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독립선언식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손병희의 집에서 회합을 가졌다. 일제의 감시가 항상 미치는 손병희 집에서 이런 모임이 가능했던 것은 손병희 집이 워낙 넓었고 당시 천도교 쪽의 고종 문상, 인파가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 집에 손님 수백 명이 넘게 들락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희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독립선언식이 가져올 만일의 사태, 즉 폭력 행사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독립선언 장소가 당초 예정했던 탑골공원에서 평소 손병희가 자주 찾던 요리점인 인사동의 태화관으로 급작스럽게 변경되었다. 조선의학회 예터. 조선의학회는 각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던 주시경 1876년부터 1914년 주시경의 제자들이 1921년 조선어의 정확한 법리를 연구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선의학연구회의 후신이다. 조선어 연구회는 주로 한글 철자법을 연구하였고 동인지 한글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26년에는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아 훈민정음 반포일을 가냐날 혹은 한글날로 명명하고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한글 보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조선어 연구회는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한글 사전 편찬을 통해 우리말과 우리글의 의미를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며 민족의 글과 정신을 일깨워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부활을 꾀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사전 편찬을 위해서는 통일된 표준어와 맞춤법 등이 필요하였다. 이에 1930년 12월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1931년 1월 조선어 연구회를 조선 어문의 연구와 통일을 위한 기관인
조선어학회로 개편하여 더 적극적으로 한글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선어학회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시작으로 조선어 표준어 사정안,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차례로 확정하였다. 1940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수정 발간하였으며 본격적으로 한글 사전 편찬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글 사전은 1940년 조선 총독부의 조선어 대사전 출판을 허가받았고 1942년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 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942년 10월에 발생한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전 편찬은 중단되었고 원고와 사적은 전부 압수되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가 사전 편찬에 참여하던 교사 정태진에게로 에서 강제로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백을 받아내면서 시작되었다. 일제는 1942년 10월부터 1943년 4월까지 조선의학회 핵심 회원과 사전 편찬을 후원하는 찬조 회원을 대거 검거하였다. 이들에게는 치안유지법의 내란죄가 적용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윤재와 한징은 옥사하였으며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또한 최은배, 김승기 등 주요 교수진을 잃은 연희 전문은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은 일시적이었지만 폐교까지 당하고 말았다. 이 때문인지 연희 전문의 후신 연세대학에는 일문학과가 없다. 해방 후 석방된 회원들은 학회를 재건하고 한글날 행사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한글 사전 편찬은 1945년 10월 서울역 창고에서 압수되었던 사전 원고를 되찾으며 다시 추진되었다. 이 사건은 2018년 개봉한 영화 말모이로 세상에 다시 알려졌다. 조선어학회는 1947년 한글날을 기해 조선말 큰사전 1권을 간행하였으며 이후 1957년 6권 발간을 마지막으로 한글 사전 편찬을 마무리하였다. 조선의학회의 한글운동은 일제에 맞선 문화적 민족운동인 동시에 사상적 독립운동이기도 했다. 옛 천도교 중앙총부터 현 덕성여종 천도교계와 기독교계 사이에는 독립운동의 방식을 놓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1919년 2월 21일 최남선이 이승훈의 숙소로 찾아가 이승훈과 최린의 회담을 전격적으로 성사시켰다. 이 회합으로 기독교 측과 천도교 측의 합작 교섭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이승훈과 함태영은 2월 24일 최린과 함께 송현동 34번지 현 덕성여중 자리에 있던 천도교 중앙총부로 손병희를 방문하여 양측의 독립운동 이론과 방침을 최종 확정하였다. 당시 중앙총부 건물은 현재 우이동으로 이전한 상태다. 옛 천도교 중앙총부 우이동 중앙총부 건물 뒤에는 북한산을 배경으로 한 봉황각이 멋들어지게 서 있으며 손병희 선생의 묘역도 가까운 곳에 있다.
봉황각은 손병희 선생이 교역자 양성을 위해 1912년 6월에 세웠는데 3년간 493명이 배출되었다. 전국에 퍼져 있던 이 교역자들은 3.1혁명의 최전선에서 맹렬하게 활동하였다. 교역자 번역이란 여기네. 봉황각은 건물도 멋지지만 배경은 더 훌륭하다. 거기에다 역사까지 깃든 공간이니 더욱 가볼만 곳이다. 48페이지 종로 코스 보성사 예터 3.1 독립선언문 인쇄 장소 현 수송공원 3.1 독립선언문의 인쇄 과정을 당시의 재판 판결문에 의거해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최남선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인쇄소인 신문관 직공에게 활자를 짜게 해서 완성한 활자판을 최린의 집으로 보냈다. 보성사 사장 이종일은 공장 감독 김홍규에게 지시를 내려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김홍규는 다시 보성사 인쇄 직공 신영구에게 명하여 독립선언서 2만 1000매를 27일 밤 11시경에 인쇄 완료하였다. 3월 1일 당일 아침에는 천도교 월보 편집인인 이종린이 편집한 독립신문이 보성사에서 인쇄되어 오후 2시에 파고다 공원에서 배포되기도 했다. 이 독립신문 인쇄도 이종일이 김홍규에게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터에는 현재 작지만 수송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선생의 동상도 건립되어 있다. 옥파 선생 동상. 인물 열전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한 이종일 선생. 이종일 1858년 1925년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고향은 서산, 충남인가? 본관은 성주, 싱저우, 호는 옥파, 워포, 도호는 천연자, 텐란즈이다. 15세에 상경하여 한학을 공부했으며 김윤식, 이도재, 이상재 등으로부터 개화사상을 전수받았다. 1873년 고종 10년 문과에 급제한 뒤 1882년 2월 박영효를 따라 수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같은 해 중추원 A관 내 임명되었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 일몰 시간이네. 6시 50분에 일몰. 1894년 보성보통학교 교장이 되었으며 이후 경성시내 7개 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1896년 독립협회가 발족하자 여기에 참가하여 활동했고 1898년 청년애국회에 관여하는 한편 2월에는 유영석 등과 함께 대한제국 민력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었다. 대한제국 민력회는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그 이념과 사상을 계승하였으며 주말마다 실학사상, 동학사장, 동학교리 등을 강의하였다.
러시아 세력의 침투 배격과 이권 수호를 주제로 만민공동회가 열리자 회원 40여 명을 이끌고 여기에 참가하여 국권 수호와 이권 양도 반대를 주장했다. 1898년 3월에는 이승만 등과 함께 경성신문을 창간했으며 8월에는 순 한글신문인 제국신문을 창간하고 사장으로 취임했다. 제국신문은 독립협회 여성회원들의 홍보지로서 민권운동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밖에 황성신문, 만세보와 대한협회의 기관지인 대한민보 등에도 관여했으며 필화사건으로 여러 차례 투옥되었다. 1905년 12월 최항대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교했는데 손병희와는 이미 1898년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천도교 입교 후에도 천도교회 월보의 월보과장 겸 천도교 지형인쇄소인 보성사 부청社사장으로 계몽활동을 계속했으며 이때에도 순 한글로 논설을 썼다. 1906년 9월 대한자강회 다한지창회에 가입하여 평의원으로 계몽운동을 하다가 이 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1907년 그 후신으로 조직된 대한협의회에서는 회보의 편집과 발행을 담당했으며 기호흥학회, 지후싱学会에서도 활동했다. 1912년에는 천도교를 중심으로 1914년 갑인년에 대대적인 민중운동을 펼칠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했으며 천도교의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을 창간했다.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 6개월 만에 가출옥했다. 1922년 3월 1일 다시 천도교 단독으로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으나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조선국문연구회朝鲜国文研究会 회장으로 한글 맞춤법을 연구하는 한편 3년간 한국 독립 비사를 집필했으나 일본 경찰에게 압수되었다. 1925년 8월 31일 단식으로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였다. 1960년 8월 망우리 공동묘지에 모셔져 있던 선생의 유해는 동작동 국립묘지 현 국립현충원에 이장되었다. 태안의 생가는 복원되었으며 동상도 세워졌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이종일. 도대체 태안 사람이야, 서산 사람이야? 옛 조선중앙일보사, 현 농협종로금융센터. 종로구 우정국로 38번지에는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의 사옥이 지금도 건재하다. 특권층 비리보도와 반일적 보도로 유명했으며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운형의 영향 때문에 국내 최초로 스포츠면을 내기도 했다.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함께 조선의 3대 일간지였던 조선중앙일보는 유명한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동아일보와 함께 하다가 폐간되고 말았다. 해방 후 동아일보는 복간되었지만 조선중앙일보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맥이 끊겨버린 데다가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고 빨갱이 취급을 당하면서 일장기 말소 사건은 동아일보가 독점하게 되었고, 만리동에 있는 송기정 기념관에도 조선중앙일보와 여운형 선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해방 후 이 건물은 자유당 당사로 사용되다가 시민들이 공격을 받아 크게 파손되기도 했지만 복구되어 농협에 인수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아일보 일장기 말조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은 당시 동아일보에 근무했던 청전 이상범 화백이었다. 이런 그도 1940년대에는 일제에 협력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인사동 태화관 예터,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장소, 현 태화빌딩.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29인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장소이다. 원래 그들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 즉 인접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위가 과격해질까 염려하여 태화관에서 별도로 선언서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독립선언식은 불교 측 민족 대표인 한용운이 일어나 한국이 독립국임과 한국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그의 선창으로 일동이 대한독립 만세를 일제히 부르는 방식으로 아주 간소하게 거행되었다. 이곳은 본래 인조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인데 이후 세도가인 안동 김씨 김흥근의 저택이었다가 헌종의 후궁 김씨의 순화궁으로 그 주인이 바뀌었다. 1907년에는 내국노 이완용의 소유가 되었다. 이완용은 이곳에서 5년간 살다가 요릿집 명월관에 빌려주면서 명월관 지점이 되었다. 태화관은 명월관 지점으로 3.1혁명을 맞았는데 민족 대표들이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매국노들이 모였던 장소에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1910년 8월의 국치를 상징적으로나마 무효화하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일제의 감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실리적인 이유였다. 3.1혁명 이후 이완용은 이 건물을 감리교단에 팔았고 감리교는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개조했다가 다시 1938년에 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태화기독교 사회관이 나른 3층 석조 건물을 1939년 7월에 준공하였다. 하지만 이 건물도 1979년 8월 재개발 열풍에 흘려버리고 말았다. 지금 태화관 자리에는 3.1 독립선언 유적비가 서 있고 1층 로비에는 커다란 기록화가 걸려 있으며 최근에 산뜻한 3.1 독립선언 광장이 조성되었지만 이 장소가 주는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유적은 없다. 만해 한용운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3년이 지난 1932년 1월에 쓴 평생 못 잊을 상처란 글을 보면 태화관 예터가 주는 의미가 달리 다가온다. 지금은 벌써 옛날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기미운동이 폭발할 때 온 장안은 대한독립 만세 소리로 요란하고 인심은 물끓듯 할 때 우리는 지금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 연설을 하다가 경찰부에 포위되어 한쪽에서는 연설을 계속하고 한쪽에서는 체포되어 자동차로 호송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포경찰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열두서너 보이는 수학생 2명이 내가 탄 차를 향하여 만세를 부르고 또 손을 들어 또 부르다가 일경의 재지로 개천에 떨어지면서도 부르다가 마침내는 잡히게 되는데, 한 학생이 잡히는 것을 보고는 옆의 학생은 그래도 또 부르는 것을 차창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누구이며 왜 그같이 지극히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던 나의 눈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물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소년들의 그림자와 소리로 맺힌 나의 눈물이 일생을 잊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이 빌딩 바로 옆 SM 면세점 앞은 충정공 민영환의 자결지인데 그를 기리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인사동 승동교회 3.1혁명 학생 지도부를 구성한 곳. 현재의 승동교회 건물은 1902년 11월에 준공되어 1958년 12월에 증개축하였다. 승동교회는 3.1혁명의 현장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더한다. 승동교회는 대갓집 소실로 있던 여인네들과 백정, 장인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첩장, 치에, 짱, 교회로 불렸던 피막골 사람들이 이른바 민중교회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백정 출신의 초대 장로 박성춘이다. 그는 1898년 10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연사로 나서서 양반만이 아니라 산업, 공상 모두를 합하여 나라의 기둥으로 삼을 때 나라의 힘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승동교회는 3.1혁명 당시 전문학교 학생 대표단 거사의 거점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당시 이 교회에 다니던 연희 전문의 김원벽, 보성 전문의 강기덕, 경성의전의 한위근을 비롯한 신해 전문 학생 대표들은 1919년 2월 20일 여기서 첫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학생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3.1운동 전야인 2월 28일 다시 모여 학생 동원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독립선언서 배포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어지는 탑골공원에서의 독립선언식과 만세 시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탑골공원 3.1혁명의 발화지. 탑골공원, 당시에는 파고다 공원에는 고려시대부터 흥복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싱푸스 1464년 세조 10년 불교 신앙이 깊었던 세조가 원각사로 이름을 고치고 큰 규모로 중건하였다. 연산군 때는 기생방으로 전락하기도 했지만 사찰 건물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중종 9년 사림의 원각사 철거 주장이 받아들여져 10층 석탑과 비만 남고 사찰 건물은 다 사라졌고 그 터에 민가들이 들어선 채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이 터에 근대식 공원을 조성하고자 제안한 인물은 개항 이후 5대 총세무사를 역임했던 존 브라운이었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 영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오면서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이름은 파고다 공원으로 서울에서는 첫 번째로 조성된 근대식 공원이다. 1910년 강제합병 이후 일제는 이 자리에 정자, 의자, 화단, 연못, 산책길, 전등, 수도 등을 설치했다. 이 공원이 우리 역사에 의미가 있게 된 것은 3.1 독립선언식 거행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 이미 독립선언식을 예고하는 전단이 집집마다 뿌려졌고 주요한 장소에는 벽보가 나붙었으며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 창간호가 독립선언서와 함께 배달되었다. 학생대표 강기덕, 김원벽, 한위건 3인은 태화관에 가서 민족 대표들을 모셔오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민족 대표들이 계획을 변경하여 여기에 나타나지 않자 결국 군중 속에서 정재용 경신학교 졸업생이 자진으로 팔각정으로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낭독이 끝나자 3, 4천 명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서를 다시 낭독하고 조선독립 만세나 대한독립 만세, 외놈 물러가라를 외치며 길거리로 나섰다. 이때 함께했던 학생들 중에는 훗날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선구자가 되는 김기진, 배제고보 제학, 압록강을 흐른다의 저자 이미륵과 풍자문학의 대가 채만식, 상록수의 저자 심은도 있었다. 3.1혁명 이후 공원은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치되어 해방 전에는 공원이 아니라 쓰레기장에 가까웠다고 한다. 유명한 팔각정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장소인 황궁우, 즉 원구단을 모방한 것인데 팔각형은 하늘을 상징한 원과 땅을 상징하는 사각 사이의 도형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상징물이었다. 따라서 중국 황제를 사대하는 조선시대에는 지을 수 없는 건물이었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나 건설이 가능했다. 이런 팔각정에서 대한제국 멸망 후 10년 만에 일반 시민들이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일제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한국인 개개인이 직접 하늘과 소통하는 정치적 주체로 발돋움하겠다는 행동이기도 했다. 즉, 그 자체가 혁명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당시 지식인들과 민중들이 독립을 요구하지 않고 선언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노예의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의 대전환이었던 것이다.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 3.1혁명 전 학생대표자 모임 장소 중앙기독교 청년회 YMCA 회관은 1908년 12월 준공되어 옆에 있던 한미전기회사와 더불어 1900년대 초기 종로의 전통적인 경관을 근대적인 경관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YMCA 강당에서는 시국 강연회는 물론 신문물을 소개하는 행사도 자주 열려 자연스럽게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종로의 대표적인 근대 경관이었던 YMCA 건물은 안타깝게도 1950년 한국 전쟁 와중에 소실되었다.